솔직히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란 전역에서 미스터리한 폭발이 있었지만 모사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맹세했고 상황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외교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군함이 무장에 출동 준비 중이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란에 개입해야 할까요? 이슬람 공화국 공격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미국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역에 어떤 잠재적인 파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동에서 개입을 시도했던 과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참사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인들, 이란, 그리고 중동 전체에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리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JNSTV의 미아 케이샤입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건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 수업은 1950년대 미국이 평화로운 이란에 처음 중동 개입을 시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미국은 왜 개입하는 걸까요? 미국이 건국 이래 400건 넘는 해외 분쟁에 개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럴 논리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실제로 개입하는 데에는 네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 우위를 지키려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미국은 과거의 소련이든 이란이나 중국,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든 어떤 경쟁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요 목표는 경쟁자가 미국 이익을 위협할 거점 확보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과 무역, 즉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예측 가능해야 제대로 운영됩니다. 주요 석유 수송로나 필수 자원 공급국이 위협받거나 붕괴하면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경제 패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페트로달러의 중요성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군사 개입이 정당화돼요. 주요 목표는 헤르메스 해협 등 해상 운송로를 열어 에너지와 무역 흐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성과 가치관, 즉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선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임무가 설명돼요. 독재자가 국민을 학살하거나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원할 때 미국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개입하곤 해요. 미국은 자신을 초강대국이자 자유세계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때로는 옳다고 믿어 행동하기도 해요. 여기서 목표는 인간의 고통을 멈추고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미국의 핵심 원칙이죠.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이 4월 15, 17일 예루살렘 월 오브 아스토리아에서 열리며 저도 참석해요. 여러분을 그곳에서 꼭 뵙고 싶어요. desnsummit.org에서 등록하고 올해 연사 명단도 확인해 보세요. 4월에 여러분과 만나길 바라며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안전입니다. 보안이 자기 방어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테러 단체가 공격을 계획하거나 미국이나 동맹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권이 있다면 군대는 그 위협을 제거합니다. 목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위험이 이곳에 도달하기 전에 저쪽에서 그 위험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또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임이 입증된 이들에게 대응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범주를 생각하면 미국의 여러 전쟁 개입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 이상 이유로 개입합니다. 또한 미국은 해외 분쟁에 개입할 때 보통 특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근데 그 방법들은 조용한 영향력 행사부터 전면전까지 다양하며 예로 외교와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정 지원과 문화적 영향력을 사용해서 동맹을 구축하고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경제 제재로 달러를 이용해 정권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무역을 차단해 결국 협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더 은밀한 행동도 있어요. 여기에는 CIA가 조용히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포함되죠. 뇌물과 선전을 이용해서 정부를 바꾸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실제로 분쟁 지역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대리전을 통해 미국은 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기와 훈련을 현지 집단에 제공해 실제 전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정밀 타격은 첨단 드론과 특수부대로 핵 연구소나 테러 지도자 등 특정 목표만 최소한의 피해로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전면 침공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수십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잠재적으로 한 나라에 들어가 점령하고 정부를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1953년 이란의 역사 수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막 석유를 국유화해서 미국과 영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단지 재정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란의 총리가 소련과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서방 석유 공급 확보를 위해 그들은 친미 인물을 권력에 앉히기로 했어요. 샤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는 중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공주의를 지킬 인물이었어요. CIA와 영국 정보기관은 뇌물, 가짜 뉴스, 그리고 폭동을 조작해서 당시 이란 총리를 몰아냈어요. 이것은 미국이 평화 시기에 외국 정부를 전복시킨 첫 번째 사례였고, 약 25년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됐어요.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니었어요. 이해하시죠? 미국이 이란의 세속적 중산층을 억압해 모스크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이것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직접적으로 촉진시켰어요. 1953년의 성공이 미국이 2026년에 대립 중인 그 정권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 다루고, 여기서가 미국이 처음 이란에 개입한 순간이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주요 원인 때문이었어요. 지정학적으로 소련이 중요한 땅을 차지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 석유에 영향이 갈까 불안해했어요. 이란이 자주 뉴스에 오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계 석유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위치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195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란 다음에는 베트남 전쟁이 이어집니다. 중동에 있지 않지만 미국 개입을 말할 때 그 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트남을 이해하려면 냉전 시기에 미국과 공산주의 대립을 살펴봐야 해요. 오랜 독립전쟁 끝에 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북부와 서방을 지지하는 남부로 분단되었어요. 워싱턴은 도미노 이론에 집착했어요.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연이어 공산화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도미노가 차례로 넘어지듯 첫 번째 도미노를 막기 위해 미국은 천천히 개입하기로 결정했어요. 1950년대에 시작되어 처음엔 자금과 군사 고문단만 보내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도록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북베트남군이 점점 승기를 잡기 시작하자 미국은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공산주의 대 서구 이념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원에서 직접 전쟁 주도로 바뀌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50만 명 넘는 병력이 투입된 침공이 시작됐어요.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정치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 필요와 무관한 분쟁에 군인을 보내 희생시킨 비극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했지만 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정글과 지하 터널을 이용해 미국의 우월한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림자 같은 적과도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은 10년간 5만 8천 명이 희생됐지만 우리가 떠나자 남베트남은 바로 공산화됐어요. 이로 인해 베트남 신드롬이 생겼고 미국은 수십 년간 수렁에 빠질까 두려워했어요. 출구 전략이 없어서 대통령이 군대 파견을 제안할 때마다 국민들은 출구 전략이 뭔가요? 또 다른 베트남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베트남 전쟁을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 건 분명하지만 간단한 사실은 이거예요. 역사는 그것이 미국의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멈추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레바논 1983년입니다. 이란과 베트남은 그림자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레바논은 평화 유지 임무로 정반대였어요. 1982년 레바논은 내전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이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축출과 평화 유지, 철수 감독, 우호적 정부 안정 지원을 위해 분명한 도덕적 목표로 개입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언급한 가치와 안보의 두 바구니입니다. 실제로 단기적 성공은 쉬웠고 처음엔 잘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해병대가 베이루트에 상륙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떠났어요. 몇 달간 미국 대통령이 폭력을 억제했죠. 이것은 미국이 침략자가 되지 않고도 안정의 힘이 될 수 있다는 눈에 띄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전에서 평화 유지 활동이 가진 문제가 재앙이 되었죠.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이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의도치 않게 경쟁 세력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1983년 10월 자살 트럭이 베이루트 해병대 막사에 돌진해 폭탄을 터뜨려 24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었어요. 이 사건은 이오지마 전투 이후 해병대의 최악의 하루였고 미국은 즉시 철수했어요. 진공 상태가 생기면서 헤즈볼라가 등장했고 지금도 미국의 이 지역 최대 적수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란에서처럼 미국은 비극을 막기 위해 소방관처럼 개입했어요. 미국은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그곳에 머무르려면 필요한 장기적 정치 구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90년대 최대 사건인 이라크 걸프전으로 이끕니다. 이 전쟁은 종종 완벽한 전쟁이라 불립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석유를 노려 침공했고 미국은 연합군을 이끌어 그를 몰아냈어요. 이것은 경제, 에너지 보호,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었고 깡패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성공이었어요. 단백 시간의 지상전 끝에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고 쿠웨이트는 해방되었죠. 미국은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정확히 해냈고 정말 빠르게 끝냈어요. 마치 우리가 이란과 12일 전쟁을 했던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이었어요.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제거를 포기했어요. 정권 붕괴로 나라 전체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맞아요. 중동에서 정권을 제거해도 항상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통제된 상태로 그냥 두었죠. 강력한 제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둔한 미군으로 인해 그 임시 방편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젊은 사우디 청년은 성지의 미군 주둔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미완의 과제를 남겼고 이는 곧바로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쟁은 중동 전체를 산산조각 냈죠. 이 모든 이야기에서 미국은 군사 공격, 즉 무엇을 할 것인가의 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당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또 중동의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요. 실제로 그런지 점검이 필요해요. 이 앞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지하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데이터가 증명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조금 불확실해 보여요. 물론 더 많은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죠. 이것이 진입 이유는 있지만 머물 이유나 전략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이 전쟁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작됐고 목표는 안보였습니다. 이 알케다를 추적하여 붙잡고 그들을 숨긴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초반엔 교과서처럼 소방관이 승리했고 단기적으로 성공적이었어요. 두 달 만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알케다를 도망치게 했어요.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었고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죠. 잠시 동안은요, 그림자 전쟁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이었어요. 임무가 테러리스트 색출에서 현대적 국가 건설로 바뀌었거든요. 미국은 20년 동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서 수세기 동안 외세의 지배에 저항해온 곳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수세기 동안이나요. 아프가니스탄은 뉴욕과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포장했으며 대규모 군대도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외부에서 안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2021년에 결국 철수했을 때 모든 것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죠. 2001년에 쫓겨났던 탈레반이 다시 수도로 들어와서 장악해 버렸어요. 요즘 여성들이 학교에 갈 권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을 점점 더 자주 듣고 있어요. 20년 노력과 막대한 희생, 비용에도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중동을 미국식 민주주의로 바꾸려던 희망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이것은 궁극적인 장기적 재앙이었어요. 참고로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성공 사례지만 오늘 대화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미국의 이유에만 집착해서 반대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과 이란이 현재 겪고 있는 대립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개입이 심각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동이 권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법, 국경, 투표, 자유를 중시하지만 중동은 부족 중심이며 가족, 종교, 명예가 중요합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려 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아주 단순한 이유들 때문이죠.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충성 대상은 가족이에요. 서양처럼 국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으로 자라며 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주요 정체성이 부족이나 종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공정한 선거를 마련해도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나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권리를 줄 지도자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 부족의 지도자에게 투표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족이 이기면 일자리와 돈, 그리고 안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 부족이 지면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평화로운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웃들 사이의 승자독식 전쟁으로 변하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흥미롭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재자가 사실상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서로 불신하는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하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서로를 증오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 즉 독재자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미국은 독재자를 보면 그를 제거하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독재자가 자신의 힘으로 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경우가 많아요. 그를 제거해도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권력 공백이 생기고, 중동에서는 그 공백을 무기가 많고 극단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이 채웁니다. 그 자리는 많은 표나 청렴함이 아니라 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외부인 요인입니다. 중동은 외부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오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오래된 아랍인들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들어와도 종종 또 다른 외부 침입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석유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죠. 혹은 그 나라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문화를 바꾸려 한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이로 인해 극단 단체들이 현지인들에게 미국인들이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현지인들은 자신들을 구하겠다는 이들에게 쉽게 등을 돌립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인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표적이 되게 돼요. 이런 일은 우리가 여러 번 정말 수없이 봐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 간의 놀라운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죠. 지금 우리가 2026년 2월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의 긴장은 정말 극에 달해 있어요. 모두가 매일 아침 공격 소식을 기다리며 일어나요. 네, 이란의 미스터리한 폭발을 봤어요. 공식 보고서는 끔찍하다지만 거리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이 이끄는 미군 함대가 해안에 정박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보다 더 큰 타격을 언급하며 당시 우리는 그들의 핵 능력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이번 대치를 바라보면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제 제재로 리알화가 달러당 160만 리알까지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12월 이후 거리로 나온 수천 명 시위자들을 지지하는 소프트 파워와 가치 중심의 수사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실행하면 우리는 언제든 군사력 행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우리는 모든 이유가 있어 완벽한 개입처럼 보여요. 정권이라는 분명한 악당과 인도주의적 명분, 시위대, 그리고 석유 공급 유지의 경제적 필요성이 모두 명확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파장의 교훈을 기억해야 해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신중한 이유, 그리고 그 군함들이 발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 상황이 결코 단순한 임무가 아니게 만드는 세 가지 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뭐라고 하든 첫 번째로 이란은 여러 면에서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에요. 미국은 이란이 경제를 쥐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모른다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매일 이 21마일 너비의 좁은 해협을 통해 운반되어 이란이 유조선을 침몰시키거나 스마트 기뢰를 바다에 투하하면 유가가 단순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가는 폭등해 하룻밤 사이 배럴당 수백 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국내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데는 이것은 매우 빠르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이에요. 참고로 공격이 주말에 자주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식시장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이 금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에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판단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게 돼요. 이런 공격은 잠재적인 경제적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주말에 공격을 감행하곤 해요. 지정학적 전쟁에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화요일 문제, 미사일 권력 공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정권 붕괴 시 누가 권력을 잡을지뿐 아니라 이란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도 걱정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이유가 그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은 핵이나 화학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첨단 무기가 급진 분파나 지역 군벌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 공격이 일어난다면 아마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든 지휘센터와 미사일 사일로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수주간의 작전이 될 거예요. 정권이 무너질 때 무기들도 함께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이전 전쟁들에서 교훈을 얻었고,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탄도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복의 대가 때문입니다. 미국 동맹국들과 자국민에게 즉각적 위협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이란에 폭탄을 투하하면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20년 전쟁 끝에요. 미국 대중은 수천 명의 미군이 시신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거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또다시 전면적인 지역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기다리는 이유는 싸움은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모두를 완전히 보호하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바라건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이 실제로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미국은 타격, 침공, 쿠데타 등에 매우 능숙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눈이 멀어 있어요. 미국은 월요일 아침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미국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영향이 남아요. 하지만 1953년부터 2021년까지 보았듯이 화요일을 위한 청사진이 없다면 당신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30년 전쟁 시작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이 버티는 이유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작년에 이란에서의 전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그는 단지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이 실제로 성공적일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악한 정권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 면에서 사실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무언가를 배웠다면 저는 우리가 서양인으로서 중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주 겪는 일이에요.
이곳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미국의 의제는 실제 문화적 필요와는 매우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2일 전쟁이 중단된 것도 그렇죠. 그들이 제거되기 전 하메네이는 미국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었죠. 하메네이는 아직 살아있고 탄도미사일들도 여전히 준비되어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운에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거예요. 네, 모사드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외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갈등 이해를 모르면 이란에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등은 복잡하고 우리는 이란인들이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이 가까워진 걸 모두 알며 느낍니다. 남은 건 언제 어떤 모습일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저는 이라케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